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한 어머니가 깊은 밤마다 아들에게서 의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은 매달 현금을 들고 찾아오면서 절대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들의 효심이라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경제권을 쥐고 엄하게 구니 몰래 용돈을 챙겨주러 오는 거라 생각했죠.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그 돈을 잘 챙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 어머니는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무심코 문을 민 어머니는 그 안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돈과 배신, 그리고 침묵으로 뒤엉킨 거대한 가정의 폭풍 속에 휘말려 있었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왜 아들은 도둑처럼 몰래 어머니에게 돈을 주어야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치유와 인생의 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이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저는 올해 68살 대구 수성구의 낡은 빌라에 살고 있는 김영자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집이죠.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줄곧 혼자 지내왔습니다. 아들 민호는 여러 번 제게 합가를 권했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북적이고 좋지 않냐며 제가 곁에 있으면 돌봐드리기도 편하다고 했죠. 그 마음이 고맙다는 건 알지만 저는 제 나름의 속도대로 사는 게 편했고 무엇보다 자식들 생활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은이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깍듯했던 며느리는 해가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기색이 없었죠. 제가 집에 가면 일부러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덜 놓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손자 준우가 아직 어리니 뭘 모르겠지만 제 속은 빤히 보였습니다. 원래 고부 관계란 게 의뢰 그런 것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15일 밤만 되면 민호가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항상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말이죠. 현관문을 2번 톡톡 두드리고는 엄마 하고 나직이 부르는 소리. 저는 그게 아들 특유의 목소리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절뚝거리며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 도져서 환절기만 되면 무릎뼈, 마디마디에 못이 박힌 듯 아파오거든요. 왜 또 이 시간에 왔어? 제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나갔습니다. 아들은 부엌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고생하셨어요. 생활비예요. 봉투에는 보통 현금 4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꽤 두툼한 돈이었고 단 한 번도 날짜를 어긴 적이 없었죠. 몇 번인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처도 네가 매달 이렇게 큰 돈 주는 거 아나? 그럴 때마다 민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자로서 가정 안에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할 때가 있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아들이 변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찾아오는 시간은 더 늦어졌고 말수는 줄었으며 마치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얼굴이晦숙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게다가 봉투 속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40만 원이던 돈이 25만 원 정도로 줄어든 것이죠. 돈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저도 모아둔 노후 자금이 조금 있고 돈 쓸 때도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모자무즈 사이에 솔직한 말이 오가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돈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불안한 건
며느리 지은이가 반년 넘게 준우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목일에는 친정인 경주에 가야 한다고 했고 친척 칠순잔치라며 빠졌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아이 여름 캠프 스케줄이 꽉 찼다고 핑계를 댔죠. 추석 때 저는 제수용 과일과 전을 부쳐놓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전화만 기다렸지만 벨 소리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작년 추석 슈퍼맨 티셔츠를 입고 송편을 베어 물며 할머니 연근조림 진짜 맛있다 하고 웃던 준우의 사진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그 천진난만한 미소와 눈가의 주근깨가 선명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도 민호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뉴스링크나 퍼 나를 뿐 목소리조차 듣기 힘들었죠. 반면 며느리 지은이는 매일 SNS에 화려한 일상을 올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거울 셀카, 네일아트 인증샷. 마치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억측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집에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도둑처럼 돈을 나르고 며느리는 반년째 잠적하고 손자는 소식조차 없는 상황. 이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감히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가 돌아가기 전 현관에 서서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린 무말랭이 아직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2통 남았다. 냉장고에 넣어뒀지. 아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그게 먹고 싶다네요. 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만 맴돌았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무말랭이를 먹고 싶은 걸까? 아니면 민호가 무말랭이를 핑계로 내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걸까? 그 무말랭이는 제가 재작년에 직접 말린 겁니다. 가을물을 썰어 찹쌀풀과 고춧가루, 액젓, 그리고 감초를 조금 넣어 깊은 맛을 낸 뒤 항아리에서 6개월을 숙성시킨 것이었죠. 재작년 추석 때 제가 그걸로 무침을 해줬는데 손자 준우가 김밥집 단무지보다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웃었던지요. 아이가 벌써 할머니 손맛을 아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지은이가 무말랭이를 찾는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며느리는 제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제가 끓인 탕국조차 입에 대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니의 짠지를 찾는다니요?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아들이 떠날 때 보였던 흔들리는 눈빛, 손등에 든 시퍼런 멍자국, 그리고 식탁 위에 깜빡 잊고 두고 간 열쇠 꾸러미까지. 제가 부엌 창문으로 불렀을 때 아들은 이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무말랭이를 꺼내 참기름을 둘러 조물조물 무치고 메추리알 장조림과 직접 끓인 대추차를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보온 도시락 가방에 차곡차곡 넣으며 되뇌었습니다. 그저 반찬 전해주러 가는 거야. 가는 김에 준우 얼굴도 보고 며느리가 있으면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고 둘러댈 생각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습니다. 현관문은 최신식 도어록이 달려 있었지만 제 손에는 어제 아들이 두고 간 카드키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잠시 망설인 끝에 먼저 노크를 2번 했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카드키를 꺼내 센서에 갖다 대려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젊고 가벼우며 느끼한 톤이 섞인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뒤이어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잉,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나 멍든단 말이야. 준우가 어제 그러더라. 아저씨가 두 번째 아빠 같다고. 저는 현관문 앞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카드키를 쥐고 있었고 당황한 나머지 손에서 미끄러진 키가 타일 바닥에 떨어지며 챙그랑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안쪽에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황급히 허리를 굽혀 키를 주워들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못한 채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마치 남의 집을 엿본 도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훔친 게 없었습니다. 훔친 게 있다면 3일 밤낮을 채한 듯 답답하게 만들 추악한 진실뿐이었죠. 멀리 가지 못하고 건너편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샀지만 따는 순간 눈물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부부 일에 간섭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권태기도 부부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외도였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아이까지 끌어들여 버젓이 벌어지는 불륜이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말랭이 무침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지만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정성껏 준비했지만 아무도 먹어주지 않는 밥상이 되어버린 도시락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두류공원 벤치에 앉아 오후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어린 민호를 데리고 소풍 왔던 그곳, 호수가의 늙은 버드나무들은 여전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도시락 가방을 품에 꼭 안고 해가 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 때쯤 겨우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귓가에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기름지고 경박한 남의 집 밥을 먹고 남의 침대에서 자면서 당신 아들 참 착하네 라고 조롱하듯 말하던 그 남자의 목소리. 그것은 환청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키 소리와 훔쳐들은 대화뿐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냉정해져야 해. 지은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며느리는 똑똑하고 수완이 좋으며 어떻게 하면 사람 좋은 척 할 수 있는지 아는 여자였습니다. 만약 정말 민호를 속이고 그런 짓을 벌였다면 현장을 치우는 법도 확실히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콩나물국을 끓이고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빈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편안한 홈웨어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로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보다 더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제 반찬 주러 왔다가 벨도 안 누르고 그냥 갔다. 오늘 다시 들렀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는 학원 갔어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에 낯선 스킨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민호가 쓰는 은은한 우드 향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자극적이고 젊은 남자들이 쓰는 쿨한 향기였죠. 저는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으며 화장실 좀 쓰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거실을 겨눈질했습니다. 소파 구석에 회색 남자 카디건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는데 팔 부분에 접힌 자국이 선명한 게 방금 벗어놓은 듯 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머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컵 테두리에는 옅은 핑크색 립스틱 자국이, 컵바닥에는 다 마시지 못한 블랙커피가 남아 있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세면대 아래 제가 본 적 없는 브랜드의 남성용 클렌징 폼이 있었습니다. 민호 것도 아니고 이 집에서 원래 쓰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거실에서 맡았던 향과 똑같은 애프터쉐이브 로션이 놓여 있었고요. 저는 숨소리를 죽이고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 안방 쪽을 살폈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들여다보니 침대 시트는 짙은 네이비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지난번에 왔을 땐 꽃무늬였는데 말이죠. 침대 옆 협탁 조명은 삐딱하게 놓여 있고 검은색 남자 가죽 벨트가 카펫 위에 뱀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침대 모서리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포장지 몇 개가 삐져나와 있었는데 뜯긴 모양새가 콘돔 포장지였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흔적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실래요? 저는 황급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보이차로 주렴. 차를 따르는 며느리의 손길은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맑았으며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노려보며 속을 끓였습니다. 지금 터뜨려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머리채를 잡고 싸워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걸 확실히 보고 듣고 민호가 돌아오면 함께 맞서야 했습니다. 10분쯤 앉아 있다가 약속이 있다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실 땐 미리 말씀하세요. 점심 차려드릴게요. 상냥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제 입가는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다리를 덜덜 떨었고 식은땀으로 속옷까지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적고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폭풍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늙은이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준우의 할머니이자 이 집안의 어른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오후 제가 직접 튀긴 고구마 마탕을 들고 유치원 앞으로 갔습니다. 운에 맡겨보기로 했죠. 며느리가 준우 하원은 자기가 한다고 했으니 분명 나타날 거라 계산했습니다. 빨간 리본으로 묶은 종이봉투에 사랑하는 우리 준우에게 할머니가라고 쓴 카드를 붙였습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분 뒤 준우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체육복을 입고 가방을 맨 준우가 어떤 남자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호보다 젊어 보였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한껏 멋을 낸 훤칠한 키의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차림의 그는 한 손에 버블티를 들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빨대를 준우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현관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 보관소 뒤로 몸을 숨기고 쪼그려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상철 아저씨,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준우가 묻자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스위치 게임 하고 싶다며? 아저씨가 게임 사러 가줄게. 그때 반대편에서 며느리 최지은이 에코백을 메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인파를 훑어보았지만 자전거 뒤에 숨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남자 옆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웠습니다.
10년 동안 제 아들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표정. 마치 갓 연애를 시작한 풋풋한 연인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골목 어귀에 있는 전파상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제 오랜 이웃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봐온 청년이었습니다. 김 사장, 여기 녹음기 같은 거 있나? 볼펜처럼 생긴 거. 제가 묻자 그가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아지매, 뭐 하시게요? 누구 잡으러 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둑 잡으려고 그런다. 도둑 고양이. 아, 그러시구나. 요즘 그런 거 찾는 분들 많아요. 그는 유리 진열장 아래에서 은색 볼펜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이거 5시간 녹음되고요.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음질도 꽤 깨끗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고? 아지매는 단골이니까 싸게 드릴게요. 5만 원만 주세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녹음기를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기록자다. 추측으로 싸우지 말고 눈물로 호소하지 말자. 오직 증거로만 싸운다. 며느리 최지은은 시어머니의 눈물 따윈 무서워하지 않겠지만 손에 쥐어진 명백한 진실 앞에서는 떨게 될 테니까요.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닭볶음탕과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도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저 3벌을 놓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한 자리는 당분간 채워지지 않으리란 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호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밥 먹자. 제 말에도 아들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수건으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텅 빈 눈동자. 출장 가기 전보다 5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얼굴. 저는 아들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더니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뭐 알게 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 쪽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봤다. 그리고 들었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붉어진 눈가가 보였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이 몸을 일으켜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라서 겁쟁이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준우가 우리 문제의 희생양이 되는 게 싫었어요. 저는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바람 피운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교묘하게 숨겼지만 어느 날 외박하고 들어왔을 때 직감이 왔어요. 몰래 백업해둔 클라우드를 뒤져보니 그 남자랑 관람차에서 키스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계속했습니다. 당장 따지고 들었죠. 그랬더니 지은이가 웃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마치 협상하러 온 변호사처럼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 해봐. 소송 걸면 난 양육권 신청할 거야. 네가 평소에 욱해서 그릇 깨고 소리 지른 거 다 녹음해뒀어. 넌 일하느라 바빠서 준우 돌본 적도 없잖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은 분통이 터지는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혼하고 싶으면 합의서에 도장 찍으래요. 집이랑 차는 다 자기 명의로 넘기고 저는 몸만 나가라고요.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준우는 보여주겠지만 만약 소송 걸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지은이가 준우 데리고 영영 사라질까 봐요. 그 여자가 그래요.
자기는 법정에서 불쌍한 싱글맘 연기할 거라고, 언론 플레이도 할 거라고, 이미 변호사 사서 양육권 승소 확률 다 알아봤대요. 여권이랑 비자, 캐나다에 있는 사촌 언니네로 갈 준비까지 다 해놨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왜 매달 밤중에 엄마한테 현금 갖다 드렸는지 아세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그거 생활비 아니에요. 공사 대금에서 제 성과금 몰래 뺀 거예요. 지은이 모르게 현금으로 바꿔서 엄마한테 맡겨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적어도 엄마 집은 제 마지막 피난처니까. 엄마한테 맡겨둔 돈으로라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찌질하다고 욕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살길 하나 남겨두고 싶었어요. 엄마 모시고 준우 볼 수 있는 마지막 끈이라도 잡고 싶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겁나서 못한 일, 애미가 대신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모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녹취록, 모텔 출입 영상 캡처, 편의점 CCTV 화면, 그리고 이웃들의 목격 진술서까지. 저는 날짜별로 정리한 타임라인까지 첨부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아들은 자료를 넘기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걸 다. 나는 네 엄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가 그 여자한테 아이랑 집 문제로 질질 끌려다니는 꼴 더는 못 본다. 네가 무르게 나가면 그 여자는 더 세게 나올 거야. 네가 한 발 물러서면 널 2번 짓밟을 사람이다.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못났죠.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못난 게 아니다. 넌 아들을 잃을까봐 자식이 부모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을까봐 참은 거야. 어른들의 전쟁 때문에 아이 뿌리가 뽑힐까봐 무서웠던 거지. 아들은 목을대를 움직이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변호사부터 만나자. 계좌 동결하고. 그동안 며느리가 빼돌린 돈 다 찾아내야지. 양육권 소송 준비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 증인 영상 녹음 재산 흐름까지 내가 다 정리해뒀다. 아들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마침내 정신이 든 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우리 같이 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데리고 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말수가 적고 신중해 보이는 중년의 변호사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그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승소 확률 70% 이상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느냐입니다. 3일 뒤 아들에게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우가 이번 주 내내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엄마와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준우가. 아들은 곧바로 뛰쳐나갔고 저도 뒤따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해보니 장모는 경주에 안 왔다며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2시간 뒤 민호는 은행 지인을 통해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장난감과 화장품을 샀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준우를 데리고 출국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112와 법원에 연락해 임시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강 변호사도 법원 당직실을 통해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우려를 인정해 임시 출국 정지 명령을 내리고 출입국 관리소에 팩스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아직 비행기를 타지 않았기를 빌며 인천공항으로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비행 스케줄만 새로 고침했습니다. 여행사 통해서 단체 관광객 명단에 숨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 여자라면 충분히 그래요. 밤 11시가 넘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출국장으로 달려가 공항 경찰대와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박준우라는 이름의 어린이가 출국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안심하지 못하고 안내 데스크에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1시, 우리는 허탈한 마음으로 공항을 나섰습니다. 출국은 막았지만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준우를 데리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댁으로 돌아오니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자식조차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거구나. 다음날 오후 3시, 민호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상을 켠 민호의 얼굴이 3초 만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준우야. 제가 다가가 화면을 보니 화질은 흐릿했지만 준우의 울음소리는 선명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준우가 울먹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나 버리는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우리 쫓아낸대. 아빠 진짜 우리 안 사랑해? 화면 밖에서 지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호, 봤지? 네가 한 짓 때문에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자존심 세우겠다고 아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준우가 평생 너 원망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이어 긴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줄게. 이혼은 해줄 수 있어. 대신 몸만 나가. 집 4명이로 돌리고 계좌도 다 정리해. 양육권은 나한테 넘겨.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돌아갈게. 만약 안 찍으면 평생 준우 얼굴 못 볼 줄 알아. 소송? 이기면 뭐해? 아들 마음 잃으면 넌 다 잃는 거야.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지은이라는 여자의 가장 무서운 점은 외도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가장 아픈 약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그곳을 잔인하게 찌를 줄 안다는 것이었죠. 저는 쭈그리고 앉아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금 준우를 믿기로 너를 협박하는 거야. 네가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아들 뒷모습만 보고 살아야 한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준우가 진짜 저를 미워하게 될까봐 겁나요. 그러니까 더더욱 타협하면 안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가 도장 찍어주면 나중에 준우가 커서 너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니? 당당하지 못한 아빠, 비겁한 아빠로 기억될 거다. 넌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거야. 그 여자가 말하는 깔끔한 이별은 너를 무릎 꿇리겠다는 뜻이야. 아버지가 아니라 현금 지급기가 되라는 소리라고. 다음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참이라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며느리 지은이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저는 들어오세요라는 말도 하기 전에 사돈의 손에 들려진 과일 바구니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보았습니다. 사부인, 제가 염치 없이 왔습니다. 사돈은 입을 떼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말없이 귀를 터주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사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 그년 제가 어릴 때부터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머리는 비상하게 좋은데 욕심이 많아서.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죠. 쟤는 나중에 크게 되거나 크게 사고 칠 거라고. 결국 이 사단이 났네요.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며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사돈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명하러 온 거 아닙니다. 민호 서방이랑 준우 살리려고 왔어요. 제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은이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친정에 왔을 때 몰래 복사해뒀어요. 사돈은 누가 들을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두 분 증거 모으신다면서요. 이거 가져가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지은이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가 이상철이라는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그 내연남이라는 놈이죠. 사돈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피로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말려봤어요. 근데 안 듣더군요. 자기는 아직 30대인데 이렇게 살기 싫다나. 민호 서방은 일밖에 모르고 낭만이 없대요. 그 남자는 콘서트도 데려가고 명품백도 사준다고. 기가 막혀서 원. 하지만 애를 데리고 도망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돈의 말을 다 듣고 나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도 다 바꿨나 봐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뉴스 보고 출국 금지된 거 알았어요. 그래서 짐작했죠. 두 분이 이미 손 쓰셨구나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준우, 제발 무사하게만 해주세요. 지은이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준우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봉투를 챙기며 제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사돈은 돌아가기 전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사부인,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세대가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건 아닌지. 저는 멍하니 서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돈이 간 뒤 곧바로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막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 다녀가셨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은이가 지난 몇 년간 이상철에게 보낸 계좌 내역 다 주고 가셨다. 디자인 자문료 광고비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에서 600만 원씩 합쳐서 3천만 원이 넘더구나. 이체 시기랑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져. 변호사한테 바로 넘겨라. 민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거면 결정적이네요. 엄마, 그리고 저 흥신소통해서 알아낸 게 있어요. 이상철 그 자식 지금 딴 여자 만나요. 뭐라고? 최근에 젊은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사진 찍혔어요. 지은이는 까맣게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 그놈이 지은이를 배신하게 만들면 되겠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믿었던 내연남한테 배신당하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법원 명령으로 아들까지 뺏기게 생겼는데 그 여자가 더 버틸 수 있겠나?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마음 약해지지 않는 것뿐이네요. 그래,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재판날, 날씨는 후덥지근했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민호와 함께 법원 복도를 걸어갈 때 아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눈빛이 예전과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들이 진짜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최지은도 왔습니다. 수수한 원피스에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 새쑥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공격해 왔습니다. 민호가 부엌에서 문을 꽝 닫는 사진, 거실 탁자가 어지럽혀진 사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평소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으며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단서도 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이를 악무는 게 보였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합니다. 첫째, 해당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 및 확인서. 내연남 이상철이 수차례 집에 드나들며 숙박한 기록입니다. 둘째, 은행 거래 내역. 총 3,700만 원이 이상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셋째,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영상.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정 행각을 벌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제끼를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을 어기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양육자로서 부적격한 사유입니다. 법정의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어 우리가 펜으로 녹음하고 찍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이상철의 어깨에 기대 애교를 부리고 옆에서 준우가 혼자 게임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덮고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민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박민호,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날 외롭게 했잖아.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게.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보신 원고의 감정적인 태도야말로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반증입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유책 배우자는 최지은, 양육권은 아빠, 박민호 단독 지정, 재산 분할은 6대4, 그리고 최지은이 빼돌린 3,700만 원은 위자료로 반환할 것. 재판이 끝나고 강 변호사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주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을 짓누르던 큰 바위 하나가 내려가고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지은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민호를 쏘아보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 넌 평생 좋은 아빠는 못 될 거야.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민호가 저지했습니다.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아들에게 거짓말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어. 그녀는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승리감도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준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들어오자마자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할머니가 요리하는 거 그렸어. 저는 찌개를 끓이며 아이의 제잘거림을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호가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뭇거리는 표정을 보니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제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는 제가 꽤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처자식도 있으니까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건 줄 알았죠. 저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알았어요. 저 사실 엄청 겁쟁이였어요. 지은이가 변한 거, 저 속이는 거, 딴 남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주하기 싫어서 모른 척 했어요. 싸우기 싫어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준우가 알까봐.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엄마 뒤에 숨어서요.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제일 부끄러운 건 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싸울 용기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증거 모아주신 것도 고맙지만 제가 제일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 저 대신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참고 희생만 하고 사셨으면서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으셨잖아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앞으로 잘 살면 돼. 아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집도 조용해졌고, 준우도 매일 할머니 찾아요. 같이 살아요. 네?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지만 나도 내 인생 살아봐야지. 68이면 아직 청춘이다. 네? 그럼 뭐 하시게요? 저는 부엌 찬장에서 빨간색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꾹꾹 눌러 쓴 메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말랭이 비빔밥, 소고기 뭇국, 옛날 도시락. 나 시장 입구에 작은 백반집 하나 낼 생각이다. 이름은 영잔의 집밥으로 할 거야. 민호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엄마 진짜 못 말리겠네.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네, 아빠한테 30년, 너 키우느라 30년 썼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써야지. 2달 뒤, 대구 칠성시장 입구에 영잔의 집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20인분을 준비했는데 점심도 되기 전에 다 팔렸습니다. 둘째 날은 30인분을 했는데 역시 매진이었습니다. 동네 단골도 생기고 민호 회사 동료들도 찾아왔습니다. 어떤 중년 신사는 제 소고기 뭇국을 드시더니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랑 똑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든든합니다. 민호는 매주 주말마다 준우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옵니다. 준우는 가게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오물오물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안 늙어? 저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씩씩해 보여서. 그 말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 그리고 나답게 사는 일 말이죠.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의 아픔을 곱씹는 시간이 아니라 미처 살지 못한 진짜 나를 데리고 폼나게 살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68살 김영자입니다.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식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제 2다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젊은 날에 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언제 아들의 결혼 생활에 개입했을까요? 그녀의 행동은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간섭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외도와 협박 앞에서 무력했던 아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현실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깨기 싫어서 침묵을 택하고 누군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반격을 택합니다. 과연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